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판사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책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순간 아이돌인 줄 알았어. 감사하신 분이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작년에 받았는데요. 제가 또 연말에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노느라고. 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신간 도서. 네,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이어갈까 합니다. 네. 낭랑한 목소리에 은하님과 도희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마지막 한 사람이라는 책은 대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이고 또 작품인데 왕수펀이라는 작가가 지은 SF 소설이에요. 청소년 소설이고요. 2055년과 2259년에 지구와 화성이라는 전혀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네요. 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갑자기 지구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종말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우리 인구 중에 부유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탈출할 약간 영화 승리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네요. 그런 신호비네요. 그래서 일단 지구의 이야기와 화성의 이야기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이제 화성에서는 M3라는 아이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클라라와 태양 같은 느낌인데. 네. 저는 약간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지구 끝의 온실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2055년에 평범한 소녀로 살아가고 있는 산샤라는 아이랑 그 화성에 있는 M3라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SF 소설입니다.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필된 소설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길드 회원님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슬슬 잘 읽힐 것 같긴 하네요. 슬슬 읽혀요. 네. 그리고 도윤님이 설명해 주실 책은? 제가 설명해 드릴 책은 왜 웃으시죠? 웃기신가요? 너무 자신만만해서요. 네. 완벽한 아내를 위한 레시피라는 제목부터. 책인데요. 와, 네, 출판사 솔깃해. 미디어 창비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표지가 되게 예뻐요. 맞아요. 빨간색이고요. 네. 요즘 굉장히 갖고 싶게 하는 책 디자인에 딱 맞는 책이다. 그쵸.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약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한 아내를 위한 레시피니까 나랑은 별 상관이 없겠구나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설명을 보니까 결혼 스릴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락하고 친밀한 일상이 숨막히는 위협으로 돌변하는 결혼 스릴러고 이게 또 요 책의 포인트는 1950년대에 살고 있는 넬리라는 여성과 2010년대 앨리스가 이 낡은 요리책을 매개로 시간을 건너서 교차하면서 각자 결혼 생활의 실체를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래요. 판타지 좀 영화구나. 한번 시간은 요 정도는 건너뛰어 넘어줘야. 그리고 우리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에 딱 맞는 책이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요리의 비결은 복수, 재료는 남편. 여러분. 읽어보고 싶어요. 복수극은 또 빨간색. 읽어봐야지. 우리 북신의 살롱을 듣고 있는 기혼 여성분들에게 기혼 언니들에게 네,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네, 저희 출판사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출판사 담당자 분들 책을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가능하면 저희 작가님도 같이 좀 보내주십사. 저희 방송에 좀 출연할 수 있게. 왕수펀. 네? 작가님들도 좀 보내주시면 카르마 브라운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음에도. 네, 오늘은 은하님이 선정해주신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로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네, 지난주 명랑한 은둔자와 혼자 사는 사람들 어떤 맥락에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에도 고독과 고립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설명드려도 되는 거 맞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은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우연히 그냥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떴길래 보게 됐는데 오랜만에 영화에서 본 공승현 배우죠. 공승현 배우. 공승현 배우 진짜 오랜만에 네. 봤어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공승현 배우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호기심에 들어가서 봤다가 이게 막 보면서 감정이 막 휘몰아친다라거나 혹은 막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건 아닌데 이상하게 여운이 되게 많이 남았고 그리고 보면서 뭔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오히려 좀 감이 안 잡히기도 하는데 일단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굉장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이런 고독사에 관련된 소식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 이번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는 주인공 진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진아라는 이 인물은 카드사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담원으로 만나는 진아는 굉장히 뭔가 친절하고 한결같고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진아의 실제 모습은 여느 현대인들보다 더 화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팀 내에서 1등이고요. 그리고 진아에게는 17년 전에 집을 나갔다가 2년 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유산에 어떤 그런 권리가 없었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엄마가 유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엄마의 유손도 모두 독차지하고 그리고 엄마가 떠난 그 빈 공간, 엄마가 살던 공간에서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엄마의 핸드폰을 또 사용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엄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집에다가 홈캠이라는 거를 설치해 뒀었는데 그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는. 맞아요. 펫캠. 네, 맞아요. 네. 홈캠이라는 거를 설치해 뒀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도 아빠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거를 좀 틈틈이 조금 훔쳐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아의 옆집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그냥 복도에서 마주치는 정도인데요. 근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아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뭔가 역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여느 날처럼 옆집 남자는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찡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인사 좀 해주지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아는 무시하고 난 무서워서 좀 왜 저렇게 말하지? 무시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요.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몇 층 주민인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를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하고 왔더니 이제 그 옆집에 경찰들이 와 있고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이미 옆집 남자는 일주일 전에 고독사를 한 게 발견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네. 여기서부터 나는 이거 미스테리 스릴러인가? 나도.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진아에게 신입을 교육시키라는 오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진아는 굉장히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고 혼자가 편한 인물인데 반대로 이제 신입으로 오게 된 수진이라는 인물은 너무 정반대예요. 너무나 나를 귀찮게 만들고 질척거리고 세상 산만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는 인물인데 그래서 진아는 수진도 못마땅해요. 아빠도 못마땅하고 옆집 남자도 못마땅했고 수진도 못마땅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습을 수진이 시작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수진은 이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환청도 들리고
이렇게 전화 연결될 때 들리는 뚜뚜거리는 소리가 자기는 혼자 있을 때도 들린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수진이 말 한마디도 없이 결근을 하고 진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매일 먹는 점심 메뉴도 매일 똑같거든요. 매일 먹는 점심 메뉴를 먹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구역질을 느껴요. 나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국수인데 그날따라 한 젓가락도 넘기지를 못하겠고 갑자기.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다시 상담을 하러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담 전화를 받는데 또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죠. 수진이 들었던 수진이가 겪었다고 하던 그 똑같은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지금의 그런 감정, 분노들을 막 쏟아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진아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한테 한 번쯤은 꼭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혼자가 힘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다음 날에 회사에 가서 휴직계를 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짓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와, 영화 한 편을 다 봤네요, 지금. 우리. 그러네요. 영화를 안 보고 들으셔도 충분히 우리 대화에 끼어들 수 있다. 줄거리 보고 오세요. 자체가 근데 은하님은 정말 줄거리 참 정리가 아주 보세요.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다. 나랑은 너무 다르다. 왜 이러세요? 영화 줄거리. 네, 일단 영화 어떻게들 보셨는지 얘기 먼저 나눠볼까요? 생각이 깊어진다. 왜냐면 사실 저는 크게 공감을 막 하면서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공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선에서 그냥 그런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왜 저렇게 화가 많지 저 사람은? 맞아. 왜 이렇게 매사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냥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해를 크게 하지 못하고 공감을 크게 하지 못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짧게 느껴졌거든요. 네.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껴졌는데 뭔가 되게 잔잔한데도 뭔가 그런 스토리에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뭐지? 나 되게 재밌게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짧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 보면 뭔가 나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런 거에 그런 스토리에 내가 뭔가 매료됐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스토리보다 연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 저는 이게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줄 수 있고 보면 등장인물이 진짜 얼마 안 맞아. 나오거든요. 맞아요. 장소도 그 복도식 아파트, 그 다음에 회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던 집, 그리고 자기 집. 그쪽에 그 복도식 아파트의 그 집. 공간이 크게 세 군데밖에 안 나오고 그냥 뭐 길거리 걷거나 뭐 버스, 뭐 담배 피는 장소 정말 다이나믹함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몰입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감독의 영리함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보면서 왜 중간중간에 미스테리한 장면을 넣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왜 맞아. 죽은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 좀 해주지라는 장면을 넣게 됐을까? 아버지는 왜 그 홈캠을 째려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이어질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묘한 맞아. 네. 궁금한 부분이 많았어. 예, 이게 그냥 사람 사는 얘기만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몰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미스테리한 장면들을 넣어가지고 끝까지 보고 저걸 어떻게 풀어갈지를 관찰하게 만드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굉장히 연출을 잘했고 근데 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영화 아카데미 작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영화 아카데미를 다닐 때 아마 졸업 작품으로 젊으시더라고요. 네, 만들었는데 이 감독이 그 코트라 혹시 아세요? 코트라? 네. 대한무역 네.
산업진흥공사인가요?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2년인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아카데미에 들어간 거예요. 네, 영화를 전공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의 장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빤하다라는 느낌이 좀 없는 것도 있었어요. 네, 너무 막 예정되어 있지 않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전 보면서 공승연이라는 배우를 그렇게 집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좀 새롭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구나. 사실 특별한 연출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배우의 연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특별해 보였어요. 공승연 배우의 재발견? 네. 맞아요. 저도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넷플릭스에 첫 화면에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볼 때는 내가 보긴 하지만 너무 뻔하게 그려진다. 어떤 내용을 다룰지.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틀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금방 봤어. 네. 보면서도 잘 만들었다고 느꼈어.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공수연 배우 요즘 제일 좋아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영화를 다음 영화로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마스크가 네. 이런 영화랑 좀 안 어울리는 배우라고 나는 생각했다. 연기 너무 잘했지만 너무 화려하게 예뻐서 맞아. 이런 영화도 왠지 약간 더 심심한 느낌의 배우였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면서는 그 말을 한 게 좀 미안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불이 그 자기 창을 탁 거두면서 햇빛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런 햇살이 비치는 그랬을 때 빛나는 사람에 되게 어울리는 얼굴이다. 원래 이 사람은 되게 화려하고 밝은 사람이고 뭔가 저희가 이 유진아라는 인물을 진아라는 인물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틀어박히고 싶은 딱 요 시기밖에 못 본 거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잘 표현한 배우가 아닐까 이렇게 느꼈고 여기서 관심이 생기고 나서 요새 드라마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에 출연을 하고 있죠? 불가사리라는 맞아요. 그 몇백 면을 오고 가는 판타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인데 이게 제 기준에서 제 기다리세요. 제 기준에서 연출이랑 작가가 너무 엉망이에요. 작가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엉망이라서 속이 상할 정도인데 깜짝 놀랐네. 거기다가 심지어 여주인공도 아니야. 공승연 배우가 여주인공이 아닌데도 진짜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역할인데도 그 몇 컷이 너무 빛나가지고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고 그게 또 화제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주인공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봐도 즐거웠고요. 그리고 요 영화 자체를 보면서 저는 떠올렸던 게 혹시 읽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맨가리 단편 중에 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벽은 못 봤네요. 못 보셨어요? 네. 단편집에 있는데 그게 12월의 마지막 날 바깥에서 막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되게 젊은 청년이 자살하는데 가가지고 수습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얘가 자살한 이유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옆방에 자기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그 여자가 1시간 정도 계속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 너무 짐작이 돼가지고 이 청년이 되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좋아했고 좀 되게 신성시했던 여자애가 저렇게 질라진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자기의 고독과 인생의 혐오 이런 걸 못 견뎌가지고 남자애가 그 순간에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의사가 호기심이 생긴 거지. 저 여자는 그러면 뭐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러고 봤는데 그 여자도 자살을 했어. 같은 시간에. 인생이 너무 고독하고 혐오스러워가지고 비소를 먹고 자살했는데 빨리 죽지를 못해서 1시간 동안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사실 좋아했던 이 남자도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살한 거잖아요. 들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벽이라는 게. 여기서도 진아가 어느 순간에 쾅 하고 떨어지는 게 나오던 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아마 그 잡지나 다 쓰러졌을 맞아요. 때였겠죠. 네. 벽 사이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공승연 배우 얘기 잠깐 더 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을 저도 도희님이랑 비슷하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공승연을 캐스팅했을까? 감독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기사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일부러 밉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몰입도 높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좀 중저음의 신뢰감 있는 콜센터 직원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배우가 공승현 배우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좀 설득력이 납득이 있다.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원래부터 예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호감이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좀 반전처럼 느껴져서 왜냐면 그냥 생각할 때는 좀 꼬질꼬질하고 꾸미지도 않고 뭔가 음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배우를 캐스팅 그렇게 연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세현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도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어떤 감정들을 갖게 만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감독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네,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다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사소한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앞부분에 사람들이랑 말 섞기 싫어가지고 그냥 단답형으로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표정력이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주인공으로 전 많이 보고 싶어요. 연기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될 네. 텐데. 들으셨죠? 공승현 배우님. 네, 그래서 진아라는 인물은 방금 얘기했지만 카드사의 상담원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 옆에도 한 남자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출퇴근길에 마주치기만 했던 그 남자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본 척하지 않고 지나가는 진아에게 나지막하게 인사 좀 해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시를 하고 지나가 가는데 사실은 그 남자가 고독사를 했었던 게 나중에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진아가 그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를 핸드폰으로 이제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웃 간의 방임이 문제다라고 이제 신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이게 과연 진짜 이웃 간의 방임이 문제일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은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고독사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고독사는 사실 되게 개인적인 건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과 인사하는 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생각해 보면은 옆집,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도 이제 서로 친하셨고 서로 인사하고 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요즘도 아이 키우는 집들은 그래요.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저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전에 본가에서도 사실 저희는 단독주택이어가지고 크게 뭐 그렇게 뭐 이런 위아래 없지만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근데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또 친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그냥 인사를 하고 다녔었고 이제 제 이사 오고 나서 좀 느낀 건데 저희 아파트가 가족 단위가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 엘리베이터를 하면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먼저. 근데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인사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질문에 맞는 대답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맞지만 고독사의 문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주민등록 주소상 작년 여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뉴스로 일부러 사실은 더 사람들이 왜냐면 고독사 할 수 있는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환기시키고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캠페인도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신고해달라 이런 캠페인도 벌여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그 관점보다 좀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언니들 생각이 되게 궁금했던 게 그 여기서 보면 약간 오타쿠스러운 남자 그쵸. 20대 남성으로 보이죠? 이상한 성인 잡지에 깔려 그렇죠. 죽었죠. 성인 잡지에 깔려 죽었고 방에는 여성 나체 사진들이 쭉 있었고 쭉 붙어 있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약간 오타쿠스러운 그런 남자를 여기서 보면은 고독사 하는 인물로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굳이 왜 이런 대상으로 그렸을까 이게 오히려 더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인물을 내가 혼자 사는 여잔데 옆집 남자가 누가 봐도 좀 뭔가 음침해 보이고 그러면 저도 사실 돌아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를 그릴 수도 있었을 거고 동년배의 여성을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인물에게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덕후스러운 남자를 20대 남성을
왜 이렇게 내세웠을까? 이게 좀 오히려 근데 궁금해요. 저는 어른을 한 것보다는 젊은 사람을 한 게 저는 더 와닿긴 했어요. 요즘에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고독사가 이제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20, 30대 젊은이들 취업난을 겪다가 뭐 이걸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저는 젊은 사람을 택한 거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인데 나랑 왠지 비슷한 어떤 동질감을 느낄 만한 여성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리에서 마주쳐도 피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을 그런 인물의 죽음을 내가 나중에 막 제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끌고 갔던 감독의 의도가 뭘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난 그걸 한번 언니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같은 여성이나 네. 특히 만약 할머니 이러면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승현 배우가 연기한 유진아라는 캐릭터는 원래도 따뜻함이 있고 주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전화로. 나도 혼자 하는 거 잘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진짜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나 이러면 도와줬을 것 같거든요. 저런 순간에도. 근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이나 나중에 오는 그 새로운 옆집 남자한테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변화하는 게 뒤에 보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초반에 나오는 캐릭터가 가장 그냥 무색무취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캐릭터 같아요. 이 진아는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어떤 감성이 있냐면은 20대 남자애가 삶의 이거를 잃었을 때 가장 진짜 관심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20대 여자보다 더 좀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참 힘든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놔둬도 살겠지 이런 강인할 느낌? 거란 이미지. 그냥 언젠가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홍성훈 감독님을 인터뷰해보고 싶네요. 제가 궁금해하는 설정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듣고 계시나요? 네, 한번 꼭 초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처음 볼 땐 거의 못 느꼈는데 영화를 두 번째 보고 나서는 이 옆집 남자한테 너무 많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옆집 남자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나갔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남자랑 비교를 하려면은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남자였어야 되는 것 같은 이웃집 생각도 남자. 들어요. 새로운 남자. 수가 지금 나도 새로운 깜짝 남자. 놀랐어. 옆집은 새로운 남자. 새로운 남자. 무슨 네, 말씀하시는 이사 온 거예요? 남자. 이사 오케이, 온 남자.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올 때부터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훈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자기 이름부터 밝혀. 그냥 너무나 다른 캐릭터의 사람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언니들이 궁금한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딴 길로 내가 새가지고 몰입했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몰입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아에게는 신입이 들어와요. 신입이 들어와서 얘를 이제 가르쳐주고 키워야 하는 입장인 건데 진아는 이런 수진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쌀쌀맞게 굴어요. 굉장히 쌀쌀맞게 굴고 수진은 뭐 살짝 주눅 들긴 하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진아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수진이라는 아이가 겪었던 시절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저도 신입이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저는 수진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언니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쌀쌀맞다고는 못 느꼈는데 그래요? 네. 저는 좀 많이 쌀쌀맞다고 생각했는데. 수지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톤도 쌀쌀맞진 않아요. 그냥 친절하지 않은 거지. 네, 무서운 언니야. 도희님만의 기준이 있는 걸로.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진아 같은 캐릭터가 주변에 없었고, 저도 진아 같은 면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온몸으로 거부하지? 새로운 신입 어차피 나 콜 안 받아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휴가라고 생각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팀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싫은 걸까? 콜 받는 게 왜 더 편하지? 교육시키는 것보다? 나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 대신에 교육시키는 거니까 더 편할 것 같은데 처음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계속 보면서 얘는 뭔가를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구나. 진아라는 캐릭터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 친구가
잘 해내게끔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아이구나. 누군가의 삶으로 뛰어드는 것도 싫고 그 친구가 내 삶으로 뛰어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약간 그런 캐릭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직업적인 특징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거든요. 이 진아라는 인물은 계속 사실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상담원도 얼굴도 모르는 그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무슨 시간 여행한다는 애도 있고 무슨 내역서를 읽으라는 고객도 있고 진짜 그런 진상 고객들을 계속 대하면서도 얘는 차분하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감정 노동을 하는 아이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신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이 사실 정말 몸 쓰는 일보다 저는 감정 노동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신입들이 들어왔다가 정말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아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럴 애한테 자기가 또 감정과 그리고 뭔가 자기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는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갈 아이에게? 그리고 뭐 어쨌든 전화 상담을 하는 거는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려지는 진아라는 아이는. 그런데 이 신입을 가르쳐야 하는 거는 매뉴얼과는 별개로 또 자기가 노력을 쏟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까지 온몸으로 거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것도 저는 또 공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이런 캐릭터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지금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는 진짜 그냥 틀어박혀서 아무와도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땐 그냥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지난달에 모친상이라고 하면서도 얘한테 또 일을 시키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잘라줄게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난번에는 인지를 못했고 이번에 보면서 느꼈는데 안방 외에는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이 공간이 충분히 넓은데도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어둡게 다 해두고 되게 큰 TV만 놓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돼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게 그냥 싫었을 뿐이지 저는 이전에 나온 사람이나 그 몇 년간 그 전에도 계속 이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과거에서부터 약간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이 됐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도희님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이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헤어졌잖아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바람나서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한 상태에서 2년 전에 다시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싫었을 거예요. 진아는 아버지가 새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을 텐데 엄마는 그걸 받아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혼자 나와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냥 영화를 봤을 때 회사에서 본가까지가 그렇게 멀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계기로 혼자 나와서 지금 딱 그 시기가 2년 정도의 시기가 나 다 싫어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싫고 근데 사실 되게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진아는 사실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고 왜 아빠를 받아주냐고. 그것도 너무 싫었고 이 사람이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TV를 켜는 거예요.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하루 종일 켜놔요. 이동 중에도 출근도 TV 켜놓고 소리를 항상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을 이제 너무 외로운 사람이라는 게 너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그런 걸로 지쳐버리면 내가 감정적으로나 이런 걸로 지쳐버리면 그냥 뭔가 감정적인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진아가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약간 되게 극으로 치달은 그런 상태에서 이 수진이라는 친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싫은 게 아니라 진짜 여력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싫고 좋고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나로서 있고 싶어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온기를 주고 뭘 케어를 해줘야 내가 정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한테는 아무도 그걸 안 해준 것 같고 그 사수였던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진짜? 했던 거고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 상속검의 유류분 포기각서 이거 사이다라고 부르는 거 보고 내가 진짜 경악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분 나빴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빠가 너 설마 화난 거 아니지? 말이 이렇게 되냐고. 얘기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얘가 이제 미치지 않고 사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자기도 이런 상태가 싫지.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수진이한테 전 계속 영향 받았다고 느꼈어요.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없다가 수진이가 하는 말 듣고 표정이 눈이 커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제가 왜 아까 그 옆집 남자 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정말 타인이지만 그냥 에너지를 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에너지를 쓰고 살아있는 사람이랑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어쨌든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야 무슨 꽃도 피고 뭐도 피고 창문도 열고 이게 가능한 거지. 근데 나도 그런 걸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도 생각할 때 저는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했어요. 내가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누구 신입 오면은 교육시켜주고 아니면 우리 회사 오세요 이런 거 전 좋아해요. 근데 진짜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지금 사직서 쓰고 싶은 상태인데 너 가서 좀 해 이러면 진짜 화가 나지. 그러니까 나도 좀 봐가면서 해야지. 봐가면서 내가 좀 에너지가 있을 때 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해가지고 나 사직서 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신입한테 빵긋빵긋 웃으면서 회사 정보를 주라고? 진짜 나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되게 이 캐릭터가 그냥 원래 차가운 애 막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진행되는 걸 보면 진짜 그런 애 아니었던 것 같고 여력이 없었다. 여력이 정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가지고 언니들한테 묻고 싶은데, 중간에 수진이 이제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단결근을 하잖아요. 무단결근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때려친 거겠죠. 때려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아가 이제 매일같이 먹던 점심에서 뭔가 역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환청이 들리고 이런 증상을 겪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타이밍일까? 왜 수진이 때려치고 나서 갑자기 진아에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진아는 아빠에게 가서 이 모든 분노를 터뜨리는 걸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다들 궁금하시구나. 저는 화를 내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진짜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안 돌아봤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게 됐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수진이가 죄송하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리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죄송합니다를 하기 시작하는 수진이를 보고 저는 그때부터 수진이를 신경 썼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런 마음에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팀장이 너 왜 후배 멘탈 케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안 하냐. 그때 저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팀장님이 제 사수일 때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미안함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이때.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럼 얘도 나처럼 이런 감정 느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수진이가 신경이 쓰였던 거고, 그때 또 이벤트가 이 아빠가 뻔히 집에서 춤추고 있는 거 딸이 보고 있는데 병원에 왔다고 문자 보내잖아요. 그래서 너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정말 근데 아빠는 너무 쌍욕을. 싫어.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지. 얄미워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불합리하지만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던 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거를 수진이를 통해서 자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엄마의 죽음도 슬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울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감정을 차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아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빠를 받아줘? 그런 엄마를 위해서 울어주고 싶지 않아. 그건 아빠를 위해서 우는 거나 마찬가지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그런 감정도 차단을 한 상태에서 혼자 사는데 되게 힘들지만 내가 힘들다라는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아서 불어 TV 소리 24시간 틀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자기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힘들지 않은 척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다 차단을 하고 심지어 콜을 받을 때도 다 차단하잖아요. 표정이 되게 태평해. 무미건조해. 되게 무미건조해.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 근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하나씩 다 읽어주고 있고 얼마나 사실 황당해요. 근데 직업 자체가 감정을 해야 차단해야지만 되는 직업이겠죠. 그런데 수진이가 그걸 자각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나도 저런 감정이 들었었는데, 나도 사과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수진이를 통해서 확 깨닫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정이 확 저는 수진이한테 좀 전유된 것 같아서 그래서 수진이가 들었던 환청도 듣게 되고 밥 먹으면서 혼자 먹기 내가 되게 싫어했었지.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고 그런 감정들을 저는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전화 상담원이라는 게 최대한 감정을 안 섞어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하는 거랑도 다 똑같잖아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잘해야지. 중요해. 그거 진짜 너무 저도 들어본 적 있는 저도. 얘기고 왜 일하면서 감정 섞고 진심 섞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인지가 됐을 것 같아. 아, 이거 잘못됐다. 그렇지. 네. 그거를 느끼는 계기가 됐을 됐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저는 우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죽음이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주 정도 있다가 자기 옆집 사람의 죽음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죽음이 약간 트리거가 됐는데 수진이가 처음에 그 사과하는 것도 사과하는 거지만 나중에 그 왜 정신병자라고 되어 있어서 미래로 간다고 했던 남자 있잖아요. 네네네. 수진이와 그 미래로 과거로. 과거로 가겠다고 가고 했던 그 남자의 대화에서 저는 진아가 좀 많이 뭐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표정이나 이런 표정. 게. 그러니까 2002년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자기는 그때 막 어려가지고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관심 자기도 그럼 같이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진아가 뭔가 거기서 표정이 정말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그냥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냥 뭔가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 대한 거를 깨달았으려나? 저도 그 느낌 받았어요. 약간 요런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고서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진이한테 미안했던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서 그거를 화를 풀 상대를 찾았을 때는 아빠였었을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그걸 뭔가를 참지 못하고 아빠한테 달려갔던 거죠. 근데 진짜 아빠 너무 얄미웠죠. 전화기도 나중에 너무 싫어. 꺼놓고 그런 게 뭔가 그런 죽음에 대한 게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수진이가 되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수진이가 저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맞아.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왔나 봐. 음. 저도 그 표정의 변화는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전 이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하고 끊잖아요. 끊기죠, 그 사람. 그 남자가 아빠가 끊어버리지. 끊어버리죠. 근데 어쨌든 상대방이 납득을 하든 안 하든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필요해. 그전에는 진짜 황당한 짓을 나한테 시키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끊잖아요. 근데 끊는다고 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아빠는 아마 이 영화 끝날 때까지도 제정신 못 차렸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뭐 그렇게 네. 하던지 말던지 내가 스스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 요게 그때 다시 보니까 이게 교차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수진이가 한마디를 하고 그 한성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벤트가 하나 있고 수진이가 또 일이 하나 있고 또 한성훈이 등장해서 뭔가를 하나 하고 이게 교차로 계속 가면서 이 주인공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뒤에 가서는 제사 지내는 씬에서는 이제 드디어 나도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만둔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네네네, 하잖아요. 수진이한테.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건 아니지만 친절했던 몇 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거 저는 원래 싫은데 옆집에 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초대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싫은데 여기서의 느낌은 좀 달랐어. 진짜 그냥 뭐 이웃이니까 다 알고 지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받고 나 이제 옆집 나 이제 이웃이에요 이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 남자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살아있을 때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게 저도 좀 인상적이었고 이 사람한테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전화해가지고 제대로 된 작별을 하고 싶었다 이러면서 잘 가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뭐 이런 얘기 그런 하게 사람들이 됐던 거 있어. 아닌가.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그 이 남자 배우도 연기 참 잘하지 어, 않았어요? 맞아요. 서현우 배우. 이 사람도 다시 찾아봤어. 그래서 내가 되게 원래 항상 조금 모자라거나 좀 폭력적이거나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건전한 청년처럼 맞아요. 나오지 맞아요. 않아요? 왠지 내 옆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랬으면 그런 좋겠다. 아니 대사 같은 것도 되게 좋았어. 결혼할 집이었거든요. 누가 물어봤나? 제가 의외로 나이도 많긴 한데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에 안심을 했어. 맞아. 여자가 있구나 다행이다 이러면서. 아 진짜 나 그런 포인트 하나도 못 느꼈는데 그래요? 감독님도 안심하셨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 주인공이 가까이 가요. 얘기하는 맞아. 그러니까 진짜 한 발 더 나가서 대화를 하고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공감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여행자 곡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시간여행자가 수많은 그 상담원들과 통화를 했겠죠, 그동안.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진아랑 통화할 때는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내가 미래에 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확 마음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던 게 수진이가 그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당연히 수진도 얘가 이상한 애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거를 공감을 해주니까 얘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맞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옆집 남자가 왔을 때 진아한테 이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집값이 너무 싸다고 이러니까 진아가 이 집에 귀신 살아요. 귀신 뭐 나온다고 오늘도 했어. 만났다고 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웃어. 그래서 성냥으로 담배를 담배불을 성냥으로 비치면 비치면 연기가 연기가 다르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웃잖아요.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아가 열이 받아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진짜 그렇더라. 성냥으로 하니까 연기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순간에 진아가 한 발짝 다가오거든요. 좀 더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느낌.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 싶었던 공감 거 받는 게 아닐까? 너무 좋아. 갑자기. 그랬죠. 네, 저 공감해 주세요. 근데 저는 내가 신경질을 내고 있는 순간에도 이 유진아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도 수진이나 이 옆집 남자 한성훈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 만났을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훈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사세요 이거 했을 때도 저는 뭐야 이러면서 지나갈 줄 알았는데 길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 집에 귀신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부터도 뭔가 저렇게 다정하게 너무 격이 없이 하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화를 내고 들어갈 때 크게 웃을 때도 나 그렇게 싫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을 확 당겨주었네.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래. 도희님이랑 저랑 이렇게 무슨 소리 하시는 도희님이랑 저랑 이렇게 막 극찬을 하는 새로운 옆집 남자가 이사를 오게 되고 이 남자가 정말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살갑게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전체에 이제 막 공문 같은 거를 자기가 붙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언제 몇 시에 제사를 지낼 테니 오픈 제사를 지낼 테니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넋을 기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특이했거든요. 나라면 이런 거를 지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 안 들어갔겠지만
지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집에서 그런 걸 한다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참석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참석을? 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거기 그 방에 들어온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그 남자의 지인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 그 남자의 친구들이랑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걸요? 그냥 새로 문을- 이사 온 네, 사람의 새로 이사 온 사람의 친구, 뭐 후배,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너가 새로 살게 된 집에 이런 이벤트 같이 하자. 그냥 그런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면 가서 한번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거 나는 해볼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었는데. 근데 저는 영화를 보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음. 생각을 저 만약에 이 영화를 보기 전이었으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제사를 지낸다? 아무리 뭐 사연이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 포르노를 너무 많이 보는 인물이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고독사라는 그런 관점만 좀 놓고 보면 안타깝지. 진짜 외롭게 살다 가는 거거든요. 음. 네, 그 순간에 내 죽음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처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독사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테니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이제는 저는 가볼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를 보고 난 후나 전이나 똑같은데요. 오. 옆집에 살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마 층이 다르거나 그랬으면 좀 멀리 있거나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죽었다. 뭔가 그랬으면 갔을 것 같아요. 음, 옆에서 음. 그렇게 그리고 아마 층이 달라도 직접적으로 그 한두 번이라도. 이사를 한 새로운 사람이 뭔가 전단지를 나한테 직접 직접 얼굴을 나눠주면서 보고. 얼굴을 보고서 이런 거 할 테니까 참석해 주세요 하면은 음. 나는 갔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냥 공고만 벽에 붙어 있는 대여부나 이런 거만 보고서는 참석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거기까지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요? 네. 그게 현실적인 거죠. 네. 나는 좋아하는 여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진아랑 잘 됐으면 진아랑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어서 난 너무 좋았는데. 나도 아니어서 어, 그래요? 아니어서 너무 나 좋았어. 아쉬웠는데. 그냥 그 왜? 남자는 그 남자대로 좋고 굳이 연애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진아가 그런 종류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옆집 왜 여기 있어요? 들어가서 밥이나 좀 먹고 가요.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아니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좋았다니까. 일단 진아한테 흑심을 품진 않겠구나. 저게 다른 의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건 근데 아니겠구나. 이 사람 자체가 흑심과 좀 거리가 있잖아. 너무 그 해맑아. 주변에 티 누구한테도 그렇게 할 것 같은 게 되게 느껴지고 지금 다리를 다친 상태인데도 이사할 때 친구들이 다 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더 네 옷이 제일 그러니까 깨끗해. 더 막 빛이 나는 이유가 얘가 뭐 예쁜 여자애라서가 아니라 나는 결혼할 상대도 있고 막 그런데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거는 감독님이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조심을 해서 그래. 이웃이기 때문에 정말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쾌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 제사도 사실 나랑 연결이 없지만 이 집에서 살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순수한 마음이 나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애인이 없으면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더 순수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덜 순수하고 더 순수하고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했었던 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아버지가 진아한테 이제 막 전화를 거는 장면을 보면은 아빠로 뜨는 게 아니라 엄마로 떠요. 그래서 엄마의 핸드폰을 아빠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난 그것도 불편했어. 사실. 진아가 되게 막 싫어하면서 이름을 엄마에서 아빠로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닫아버리거든요. 그렇게 영화 내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요. 엄마를 빙자한 아빠가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진아가 이제 수진이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랑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통화를 한 후에 그제서야 아버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진아는 왜 그동안 이 엄마라는 타이틀을 수정하지 못하고 왜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아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아 그냥 엄마를 지우긴 너무 싫잖아요. 엄마를 내 휴대폰에 다른 사람이 쓰기 되기 전까지는 지우기 싫은데 그냥 그거를 너무 거기 엄마와의 관계, 나의 생물학적인 아빠라는 이유로 그냥 묻어서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 휴대폰 번호를 쓰면서.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이 아빠라는 존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집도 그대로 남겨두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가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아빠라는 이유로 내가 그걸 다 차단하게 만드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싶지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가족이라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아빠랑 통화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끊고 나서 자기가 뭔가 후련함이 있어서 웃었지 그냥 내가 할 말 다 했어 하는 나에 대한 후련함 같은 미소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아, 사실 저는 엔딩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전 되게 처음에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건 오해였겠구나 싶었던 게 뭐야 아빠를 다 용서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곱씹어 보니까 아빠를 용서해 준 건 아니고 화상캠을 계속 봤잖아요. 맞아. 홈캠으로만 보는 정도 하지. 그쵸. 딱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아의 행동들이 되게 좀 의문스러웠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나중에 다 보고 나서 풀렸던 지점들이 왜 아빠가 재산을 엄마 재산 이제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도장 찍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지? 나 같으면 당신 제정신이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지? 그리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더럽고 치사해서 얽히고 싶지 않을 것 떨어져라.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성격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끝까지 그래 넌 재산도 못 먹게 해줄게 이렇게 못됐으니까 약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못됐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는 거는 뭔가 얽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런 방에 게, 틀어박히고 네, 싶다 네. 할때 그냥 아예 닫는 것도 싫은 거야. 최대한 그치, 그런 말 안 거지. 하게 해줘. 네. 그냥. 그래서 이게 진아와 나의 성격 차이다 그 생각이 든 것 같아. 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강도우 씨 싸우시게 되면 제가 옆에서 함께 해드릴게요. 오래 싸울 거래잖아요. 그리고 왜 홈캠을 그 엄마가 죽었던 당시에 홈캠을 또 돌려보잖아요. 거기에서 얘는 뭘 느꼈을까? 그리고 그땐 진짜 네.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엄마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혼자 자살을 선택한 것 같. 쓰러지신 거 쓰러지신 아니에요? 건가요? 쓰러진 거였나?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니 네. 갑자기 밤중에 혼자서 방 안으로 이렇게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그렇게 생기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전 자살이라고 생각 못 그래서 했는데요. 나는 혹시 목숨을 끊었나 스스로?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아빠 갑자기 다급하게 119로 부르잖아. 이 사람이 그건 숨을 잘 아닌 못 거야. 쉰다고. 그냥 갑자기 쓰러진 거구나. 네. 그러니까 지병이 있으셨는데 아마 음. 그렇게 해서 나는 감정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계속. 미스테리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그냥 느낀 게 어쨌거나 엄마의 마지막 죽음을 내가 아빠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내가 이 홈캠을 보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달 뒤가 될지 2달 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아빠가 그래도 엄마의 죽음을 지켜줬다는 거 그걸 이제 이걸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아빠에 대한 미운 감정은 있지만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주는 옆집 남자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아빠를 죽도록 미워하지만 아빠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당신이 엄마의 죽음을 지켜줬던 것만큼 나도 그냥 그 정도는 해줄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내가 다른 건 해줄 생각 없지만 그럴 마음은 없지만 그냥 당신이 혼자 죽어서 그렇게 방치된 채로 있게 하진 않을게. 용서는 하지 않겠지만 네. 받아들이겠다. 네. 그걸 약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로 자기가 그래도 마음을 열었다는 걸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엄마를 아빠로 바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처음에는 감독이랑 마찬가지로 보면서 진아가 의심을 하는구나. 네, 의심을 했어요, 아빠를 처음에. 의심을 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홈캠을 되게 여러 번 돌려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죄책감이 드나 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죽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항상 후회라는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라고 바꾸지 못한 것도 물론 아빠가 너무 뻔뻔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아가 아직 엄마를 보내는 마음의 준비가 뭔가 안 됐나? 그러니까 왜냐면 잘 울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낸 거에 대한 감정 정리가 잘 안 됐구나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어떠한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그런 게 뭔가 정리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보면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 자체가 싫어서 그것도 안 있죠. 바꿨을 것 같- 그것도 있죠. 같아요. 되게 내가 왜 엄마를 왜 당신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 네가 바꿔라. 오기도 그런 좀 생겼을 그러니까 여기서 거야. 얘기하자. 왜 자꾸 엄마 핸드폰 쓰는 거냐고. 음. 그것도 얘 마음속에는 되게 큰 분노 중에 아니 하나였던 자기 핸드폰 거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캠을 돌려볼 때 어떻게든 사람을 미워하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화해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혼자 외롭게 방에 있고 누워있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마음이 좀 풀렸었어.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막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왜 딴 여자가 주는 김치 받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냐고 엄마 사진 앞에 갖다 엄마 놓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그 얼마 중간에 얄미워. 정신이 뚝 끊길 것 같을 때 그 아빠 웃는 표정이 얘한테 떠오르잖아요. 웃는 표정에다가 그리고 홈캠을 쓱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홈캠으로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거 알아. 약간 그런 거기까지는 느낌도. 몰랐던 건데 얘가 이제 생각이 확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얄밉게 봤어 홈캠을 아버지가. 그건 진아의 눈으로 본 아버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얄밉게 보인 거죠. 그런 걸까요? 더더욱. 저는 약간 그렇게 근데 이해했는데. 그 궁금하긴 했어. 아니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연출했을까?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볼 수도 있는데 야비하게 보는 거야 아빠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 그게 아마 뭔가 있어서 쳐다는 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홈캠이라고 인지하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홈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거 아는데 모른 척하는 되게 얄미운 행동이라 생각했어. 그걸 알았으면 어. 집에 있는데 병원 갔다고 문자 못 맞아 보내죠. 맞아. 그렇네. 네, 그 정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요. 네. 그 진아의 시선이다. 음. 역시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인가 봐. 자꾸 그렇게 보여. 아빠가 다 알고 있나? 이러면서. 근데 연출을 약간 그렇게 오해할 하긴 만하게 했어. 일부러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약간 유발하게. 네, 맞아요. 어쨌든 전 이 결말이 너무 좋았어요. 딱 그렇게까지만 지내요 우리 이렇게 하고 탁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미 마음이 다 정해졌으니까 그랬겠지만 받을 때도 웃거든요. 받을 때 웃으면서 받아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지. 그래서 뭐 아빠랑 정말 가깝게 지내든 아예 쌩까고 안 보든 그냥 진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그만하고 미워하는 걸 이제 없애면 되는 건데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좋았어요. 그냥 내가 캠으로 아버지 자주 들여다볼게요. 까지 얘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그래 안녕 딱 끊잖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혼자 사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보다는 사실 저는 고독사 쪽에 더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뭔가 제 옆집에 오세요. 그랬을 때를 위해서 반려자까지는 아니어도 내 인생의 동반자들을 좀 많이 사귀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공감이 가기도 했고 또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부분들이 이런 그 진아라는 캐릭터와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잘 표현해냈더라고요. 디테일한 부분부터. 그래서 막 진아가 점심을 먹을 때도 국수집 이렇게 바에 앉아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국수집이라든지 나 거기 진짜 자주 갔는데. 맛있는데 네. 거기. 아니면은 그 계산을 할 때조차도 종업원을 마주칠 필요 없는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는 그런 가게를 가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수진이에게 시간여행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2002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였던 2000년 월드컵. 그래서 수지는 그런 삶을 좋아하는 아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잘 그려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감도 가고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언니들은 또 혼자 사는 분들이니까 또 저와는 다른 결에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가장 와닿았던 건 역시 고독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게 어쨌든 혼자 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족을 이룰지 아닐지는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혼자서 계속 살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제 나이를 떠나서 언젠가 이게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집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내가 뭐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뭐 머리를 다쳤는데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한다던가 뭐 그런 종류의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사실 되게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좀 무섭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고독사가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면 난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걱정은 연락하고 돼.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뭐 요새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90살, 100살이 됐어. 근데 막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하는데 연락 주고받는 사람도 내 친구 다 죽었어. 그러면 나 살았어. 좋은 나 좋은 살아있어. 실버타운 같이 들어가자니까. 버튼 누르면 바로 오는. 아니 난 진심으로 얘기하는 진짜요? 거예요. 그 순간의 막막함이 너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때 그 순간의 막막함이 느껴지는 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전 고독사는 전혀 생각 안 했고요. 그냥 2002년으로 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막 그랬던 시절로 가고 싶으면 지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수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춘천이었나 집이? 춘천에는 저 친구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긴 춘천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데서는 내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환경을 또 겪어야 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명도 들리고 애가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 되게 많았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옆집 남자한테 꽂혔던 부분이 처음 볼 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인데 그 랭코쿠 생각이 좀 났어요. 그 랭코쿠가 제가 좋았던 점은 얘가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애가 아닌데 동생한테 사랑을 주는 캐릭터라는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내가 뭔가 따뜻한 걸 받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저런 책임감으로 사람들한테 저런 걸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근데 나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많이 참 받았던 사람 같고 나한테 그런 거 줬던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꼭 줬던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도 되게 부족했을 텐데도 나를 챙겨줬었네? 이런 거 생각나는 사람들이 전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나도 최대한 내가 사는 동안은 좀 그런 거를 주변에서 주면서 월드컵 같은 기분을 내면서 살고 싶다. 낭만주의자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낭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낭만주의자. 그래야 재밌지. 네. 근데 보면 저 심즈 하면요. 그 낭만주의자 특성을 가진 심들이 잘 살아. 애도 많이 낳고 되게 행복해. 왜 거기에서 질투가 느껴지지? 목소리에 되게. 저는 약간 성공, 그 돈 많이 버는 그런 성향. 그런 성향이 있지만 낭만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요. 낭만 저 없는 낭만- 사람 싫잖아요. 네, 저 낭만 있어요. 네, 저도 낭만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영화도 책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네, 이야기가 아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오늘 여기서 영화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꽃피는 봄, 그쵸. 3월에는 또 생일인 유주님이 3월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저만 생일이 아닐 텐데요. 3월, 여기에 3월 생일자가 많아요. 과반수 이상이죠. 네. 어떤 책과 영화를 선정하셨는지. 제가 선정한 책과 영화는 3월 뭐 따뜻한 이제 봄이죠. 뭔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성적인 제가 감성에 뭔가 물들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네. 프랑스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네. 라라랜드. 라라랜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저는 진짜 봤다.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책은 읽으면서 나쁜 남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3월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라라랜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운 겨울이 다 가고 따뜻한 봄에 만나요.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언니들 더 몽글몽글해져서 돌아오셔야 돼요. 건강하게. 네, 그럼 3월에 만나요. 안녕.